위대한 비정상인들. 19세기와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정상과 정신 이상의 경계는 점차 모호하게 되었다. 환증과 환시가 재해석되면서 이러한 정상들이 그리 희귀한 경험은 아니라는 인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생활에서 감정적인 고통과 걱정, 불안 같은 특징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세기 초반의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상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 정상이라고 가정한 반면에 후대의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건강의 연속성보다도 큰 비중을 두었다. 이런 사고의 전환으로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변화했으며 그에 따라서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이트가 우리 모두는 신경증 환자라고 선언하면서 정상적인 정신이라는 답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되어버렸다. 신경증 환자는 흔하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반면에 아무 문제 없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흔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실제로 정상인 걸까? TV 하이슬롭이란 근사한 이름의 정신과 의사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자기의 저서 경계지대 1924년에서 우리는 정신의 변화 과정을 넓은 도로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인이란 좁은 오솔길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사고가 일어나거나 부상을 입지 않은 한 그는 비교적 안전하다. 배수로에는 오솔길에서 떨어진 범죄자, 주정뱅이, 미친 사람들이 있다. 두 길 사이에는 인생이라는 넓은 도로가 놓여 있고 대다수 사람이 불평을 하며 신경이 불안정한 채로 떠들썩하게 무리지어 이 길을 통과한다. 그들은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중이다. 하이슬롭은 괴짜나 멍청하라는 말을 듣는 군중은 변덕스럽고 성적이며 불안정해서 자신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말했다. 하이슬롭에게 위협성을 불러일으킨 이 방대한 군중은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의 정상 혹은 평균에 해당했고 의학적으로 보면 모두 신경증 환자였다. 하이슬롭은 흥미로운 인물로 그를 통해서 신경증에 대한 우려가 어떤 식으로 증가해 왔는지 추적할 수가 있다. 경계지대를 집필할 무렵에 하이슬롭은 60대로 이미 10년간 개인 병원에서 일하는 중이었다. 그의 후기 저작들을 보면 그가 독선적이고 모순적임에 있다고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보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런던에 살았던 그런 도시 생활의 소음과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태의 악화의 죽음이라고 비난했다. 하이슬롭의 경력과 생활은 그의 정신이 한창 경계지대에 속해 있었음을 즈음에 이루어졌다. 1863년에 태어난 하이슬롭은 어린 시절에 정신병원에서 자랐다. 그가 2살 되던 해에 부친이 슬롭시의 정신병원인 스트레스 하우스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병원장의 가족이 병원에 거주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성장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하이슬롭은 후일에 정신의학을 전공했고 베들레헴에서 20년간 일하다가 1910년에 개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는 열정적인 예술가이자 작가, 음악가였으며 다양한 사회 단체와 정치단체의 회원이기도 했다. 하이슬롭의 이력 중에서 오늘날 저술가들의 이목을 끄는 부분이 있다면 그가 염세적인 우승학 지지였다는 대목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을 경멸했고 모더니즘 예술을 근대성의 광기가 표출된 것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하게 말입니다. 사실 하이슬롭이 베들레헴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의 상당수는 그의 환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집필한 정신생리학의 서문에서 하이슬롭은 3명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제자였고 다른 둘은 환자였다. 실제로 하이슬롭이 정신병원 밖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신경증 환자들에 대해 느꼈던 좌절감은 광기 자체에 대한 낭만적인 견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동료가
소설 나부랭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기도 했던 라퓨타 부활한 글리브가 1905년에 다시 오다에서 하이슬럽은 라퓨타 정신병원에 소용된 환자들에 대해 이들 모두 진실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행동에 기함을 넘어선 어떤 것이 있었지만 소위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고 묘사했다. 하이슬럽은 1925년에 위대한 비정상인들이란 과시적인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폭군과 독재자, 몽상과 마법, 미신 천재들에 대한 역사적이고도 철학적인 내용을 잡다하게 엮은 이 다소 혼란스러운 책에서 그는 보다 관대한 태도를 호소한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자신이 독선적인 정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한다. 그럼에도 그 벗을 보게 될 비정상적인 개인 중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에 속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하이슬럽은 만약에 우리가 보다 관대한 태도를 지닌다면 천재적인 사람이 기이하고 비관례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숨기기 위해 더 이상 비난처를 찾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들이 여전히 자녀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쩌면 이 대목에서 하이슬럽은 자신의 환자이자 친구인 정신생리학 서문에서 감사의 말을 전한 셋 중에 한 명인 월트 에이브리햄 헤이그를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1882년 27살에 처음 베들레헴에 입원한 헤이그는 이후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는 대학 교육을 받았고 교서를 읽었으며 여가 시간에 작곡을 하고 악기를 연주했다. 그러면서 환각과 망상 편집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는 병원 밖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행권을 부여받았지만 증세가 너무 심해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1888년 하이슬럽이 베들레헴에 부임한 뒤에 두 사람은 음악으로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는 하이슬럽과 정기적으로 편지를 나누며 자신의 정세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헤이그는 정상과 정신 이상이 상대적인 용어라고 주장하고 싶었는지 정상적인 또 정상 이상의 단어란 거의 항상 인용 부호를 사용했다. 나중에 하이슬럽이 집필한 교과서에서 소위 정신 이상을 언급할 때면 늘 인용 부호를 쓰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친구 헤이그에게 영향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다. 하이슬럽이 경계지도의 신경증 환자들에게 가졌던 책임은 부분적으로는 길다리로 졸아버린 사람들에 대한 유대감에서 비롯되었다. 아마도 정상적이었을 하이슬럽은 건강하지 못한 다수의 신경증적인 인간들보다도 미친 헤이그와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 적어도 하이슬럽은 그렇게 생각했다. 1933년에 하이슬럽이 사망했을 때 한 예전 동료는 하이슬럽의 말년이 본질적으로 신경증과 유사한 증세 탓에 슬픔으로 점철됐으며 제1차 세계대전 공습기간 와중에 시작된 이러한 불안 상태가 얼굴과 어깨의 틱 장애로까지 나타났다고 기록했다. 어쨌거나 하이슬럽은 신경증 환자였고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1880년대의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 정상과 정신 이상이 종류가 다르다기보다는 정도가 다른 정신 상태라는 주장을 당연시했다. 정상과 정신 이상은 여전히 양극단에 위치했지만은 이제는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넘치도록 지닌 거대한 인간 무리가 이 둘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 경계지대의 거주자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간단히 말해서 이들은 성도척자로부터 사회 부적응자, 건강염려증, 또 자해 환자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식적인 사회 간섭을 무시해하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신경증은 이들이 속한 가족과 또래 집단, 사회의 지도자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다. 그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었고 단순히 불편할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비정상성은 대개 비관례적인 행위들로 정의되었고 이러한 행동은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었다. 물론 빅토리아 시대에 많은 관습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매우 이상해 보인다. 이런 비정상적인 정신에 대한 정의가 사회적인 기대에
얼마나 크게 의지했는지 확실히 보여준다. 1895년 10월에 24살의 젊은 사회주의자 이리스 렌체스터는 부유한 부친에게 자신의 노동계급 연인과 함께 집에 들어와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장차 1935년에 개봉될 영화의 여주인공 엘자 란체스터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경악한 부친은 즉시 철호의 정신과 의사인 조지 필딩 브랜드포드를 불렀고 의사는 이리스를 정신 이상으로 진단했다. 브랜드포드는 전혀 다른 사회 계급 출신의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겠다는 젊은 여성의 결정은 사회적인 자살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여겼다. 이리스의 행동은 관습을 비웃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녀의 지위에 상당한 위해를 처리할 것이 분명했다. 이리스는 얼마간 저항을 했지만은 결국은 강제로 로햄프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그렇지만 정신감정위원회 소속 감독관 2명의 판정과 브랜드포드의 진단 번복 덕분에 그녀는 거의 곧바로 퇴원했다. 1896년 정신과학 저널에 조심스럽게 선별된 단어들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 브랜드포드의 글이 게재됐다. 브랜드포드는 정상적인 사회적 관리를 과감하게 조롱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신 이상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리스의 행동들은 광태의 결과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적었다. 법원은 브랜드포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이리스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례는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정신 이상 판정을 받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어떻게 그들의 비판례적인 행동 때문에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신병 진단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은 20세기 사회의 주변인 취약계층, 박탈계층이었다. 정신의 정상성은 사회적인 법적인 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가 있었다. 카트라이트는 그가 치료한 노예들을 정상화하려고 애쓰면서 어떠한 혹인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가 있어야 할 위치, 복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못하도록 하겠다고 노예 소유주들에게 말했다. 이는 명백히 인종차별적인 우려 통제적인 관점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소설가이자 페미니스트 샬롯 퍼긴스 길먼처럼 히스테로 진단받은 중간계급 여성들은 휴식요법의 대상이 되어서 침상 안정, 격리, 전기치료, 마사지, 충분한 영양 섭취 같은 처방을 받았다. 신경쇠약은 1869년 미국의 신경과 의사 조지 밀러드 비어드가 처음 명명해서 문명으로 이야기된 병이라고 여겨졌다. 광태의 2단계. 몸을 과도하게 움직인다. 몸을 비틀는 모습. 신경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몸이 히스테리가 되어지는구나. 그러한 신경쇠약의 원인에 지목되었는데 근대적인 삶 자체가 끊임없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신경탈진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비어드는 신경쇠약의 두통, 관절통, 신경통, 조급증, 병적인 공포, 오한, 떨림, 발한, 불면증을 비롯해서 온갖 다른 신체적인, 정신적인 증상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비어드는 노동계급의 남성이나 흑인이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면 그는 10중 8구 게으름 때문이라고 넌지시 비쳤다. 히스테리도 신경쇠약처럼 엄청나게 다양한 증상을 보였으며 대개는 신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진단이 내려지며 주로 젊은 미혼 여성 환자가 많았다. 히스테리로 실명마비, 발작, 경련절도, 탈진, 감정폭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관습과 다른 행동 또한 애초부터 신경증적인 증상들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비난받았던 것 같다. 에벌린 존스가 1895년 베들레헴에 입원했을 때
다윈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 서적들을 읽고 여자친구와 지나치게 치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녀가 병에 걸렸다고 여겨졌다. 여성의 신경쇠약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통은 결혼이 권장되었다. 앨리스는 최근에 산염과 목류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 수면 상태로 있다간 거리를 나갔을 뿐 아니라 그 길로 참외의 하수권까지 내쳐 걸어간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불을 내기도 하고 다른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다른 여성들도 가족과 친구 어르신으로부터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관습적인 길을 따르려 하는 압력을 받았다. 지도를 그리듯이 경계지대에 속하는 신경증들을 최초로 구체화한 이런 여성의 환경 변화가 알코올 중독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시사했다. 알코올 여성들이 충분한 양의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다면 비로소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우리로서는 사회가 신경증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 중이란 사회와 무관하게 늘 존재해온 것들도 있다는 가정 또한 똑같이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그것을 직접 겪는 사람들과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선사하더라도 정신질환은 우리가 믿어온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과 이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또한 정신질환이 한 인간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온전한 정신으로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신 이상 상태에서도 확실히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기에 1895년 하이슬롭이 말한 다음과 같은 역설이 이번 연구를 수행하는 내내 뇌리에 남아 있었다.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인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든 우리가 설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 너그럽게 볼 수가 있어야 한다.